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세계 최강이라 자부하던 미 해군이 군함 한 척도 스스로 고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 공백을 메워주고 있던 나라가 독일도, 영국도, 일본도 아닌 대한민국이었다는 겁니다. 울산과 거제도에 직접 방문한 미 해군 관계자는 도크마다 꽉 들어찬 이지스함과 잠수함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고, 대한민국이 감추던 핵잠수함 추진 기술까지 확인하자 경악을 금치 못했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대한민국의 충격적인 핵기술.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니엘 머서라고 합니다. 미 해군 태평양 함대 정비가 용성국 국장으로 38년째 해군에서 복무하고 있죠. 8월 12일 오전 8시 제 사무실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모든 걸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태평양 함대 사령부가 있는 하와이 펄하버, 제 사무실 창밖으로는 정박 중인 구축함들이 보였어요. 아침 햇살이 함정들의 회색 선체를 비추고 있었는데 그중 몇 척은 정비를 기다리며 녹이 슬어가고 있었죠. 전화벨이 울렸을 때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단호했어요. 머서 국장, 이지스 구축함 해외 MRO 발주처를 이번 달 안에 결정하시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MRO, 정비와 개보수와 성능 개량을 뜻하는 이 단어가 이렇게 무겁게 느껴진 적은 없었어요. 상관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DDG 가용성이 계속 떨어지고 있네. 자네도 알다시피 85% 아래로 내려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알고 있었죠.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함대 가용성이 85% 아래로 떨어지면 분기 예산이 12%나 삭감됩니다. 더 심각한 건 제 직무도 재평가 대상이 된다는 거였어요. 38년 경력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게다가 제 아들 루크가 타고 있는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이 9월까지 전력 복귀하지 못하면 위험 해역에 더 머물러야 했습니다. 후보지는 어디입니까? 제가 물었더니 상관은 짧게 답했어요. 일본, 한국, 그리고 우리 본토야. 한국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38년 동안 해군에서 일하면서 한국 조선소는 상선이나 만드는 곳으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컨테이너선이나 LNG선 같은 민간 선박 말이죠. 전투함, 특히 최첨단 이지스 구축함을 한국에 맡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국장, 자네도 알다시피 시간이 없네. 상관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어요. 루크가 탄 함정도 그 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나? 제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상관도 알고 있었던 거죠. 제 아들이 서태평양 위험 해역에 머물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중국 해군이 수시로 도발하는 그곳에서 정비도 제대로 받지 못한 함정에 타고 있다는 거요. 일주일 안에 현장 실사를 다녀와서 보고하게.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의자에 깊숙이 기대었어요. 책상 위에는 각 조선소의 현황 보고서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미국 본토 조선소의 정비 일정은 이미 6개월 이상 밀려 있었어요. 버지니아 노퍽 해군기지의 정비창은 인력이 부족했고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는 도크가 포화 상태였죠. 숙련공들이 은퇴하면서 기술 전수도 제대로 안 되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넘기다 보니 충격적인 숫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작년 한 해 동안 정비 지연으로 인한 함정 가동 불능 일수가 총 3,200일. 구축함 한 척이 거의 9년을 못 쓴 셈이었죠. 이대로 가다간 태평양의 균형이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일본 자료를 펼쳐봤어요. 요코스카와 사세보의 조선소들은 기술력은 있지만 가격이 문제였습니다. 미국보다 비싸면서도 처리 속도는 그리 빠르지 않았죠. 게다가 자위대 함정 정비로 이미 일정이 빡빡하다는 정보도 있었습니다. 한국 자료는 거의 보지도 않았어요.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이름은 들어봤지만 모두 상선 회사들이었죠. 군함, 특히 이지스 구축함 같은 최첨단 전투함을 다룰 수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점심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었어요. 펄하버의 뜨거운 태양이 하늘 높이 떠 있었죠. 저 멀리 보이는 미주리 전함 기념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2차 대전 때 일본의 항복 문서를 받았던 그 전함 말이에요.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비서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국장님, 점심 약속이 있으신데요. 취소해 주세요. 그리고 일본과 한국 출장 일정을 잡아주세요. 비서가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언제 출발하시겠습니까? 8월 25일 출발로 잡아주세요.
일본 이틀, 한국 이틀. 알겠습니다. 비서가 나간 뒤 저는 서랍에서 루크의 사진을 꺼냈어요. 해군 제복을 입고 활짝 웃고 있는 26살 아들. 2년 전 알레이버크급 부축함에 배치받았을 때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기억이 생생했죠. 아빠처럼 되고 싶어요. 그때 루크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지금 루크의 함정은 남중국해 근처를 항해하고 있을 겁니다. 중국 해군의 활동이 가장 활발한 곳이죠. 정비를 제대로 받지 못한 함정으로 그런 위험한 해역을 항해한다는 건 정말 아찔한 일이었어요. 오후가 되자 전화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건 사람은 펜타곤의 예산 담당관이었어요. 머서 국장, 해외 정비 결정 서두르시오. 의회에서 압박이 심합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비용 절감 효과를 명확히 보여줘야 합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또 다른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태평양 함대 작전 참모였습니다. 머서, 구축함 세척이 추가로 정비 대기 중이야. 이대로 가면 10월에는 가용 함정이 절반도 안 돼.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습니다. 빨리가 아니라 지금 당장이야. 압박이 사방에서 밀려왔어요. 위에서는 예산을, 아래에서는 일정을, 옆에서는 품질을 요구했죠. 그리고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들의 안전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저녁 무렵, 저는 다시 한번 각 나라의 조선소 자료를 검토했어요. 미국 본토는 확실히 안전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문제였습니다. 일본은 기술력은 있지만 가격과 처리 능력이 의문이었죠. 한국은 솔직히 고려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창선은 몰라도 전투함은 한국에 못 맡긴다. 저는 다시 한번 혼잣말을 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아내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출장 간다고 들었어요. 아내가 조용히 말했어요. 일본하고 한국에 다녀와야 해. 루크 때문이죠. 아내는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루크의 안전을 걱정하며 뜬 눈으로 지새우는 것도 알고 있었죠. 빨리 결정해서 정비를 시작해야 해. 그래야 루크도.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최선의 결정을 내릴 거라고 믿어요. 38년 경력이 있잖아요. 그래, 내가 전문가지. 어떤 조선소가 우리 함정을 제대로 다룰 수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아.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정말 내가 모든 걸 알고 있는 걸까? 한국 조선소를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는데 말이죠. 잠들기 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와이의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어요. 저 별들 아래 어딘가에서 루크가 임무를 수행하고 있겠죠. 아들을 위해서라도 최선의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시간은 제 편이 아니었어요. 8월 12일부터 시계는 무섭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9월 중순까지 남은 시간은 겨우 한 달. 그 안에 발주처를 정하고 정비를 시작해야 했죠. 제가 얼마나 틀렸는지는 곧 알게 될 일이었지만 그때만 해도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한국은 상성 강국일 뿐 전투함은 절대 다르다고. 그 오만한 확신이 곧 산산조각 날 줄은 꿈에도 몰랐죠. 8월 13일 아침 제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칼빈 로웰이었어요. 61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격적인 기세를 뻗어내는 미국 조선산업협회 로비스트였죠. 붉은색 넥타이를 한 손으로 만지작거리며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인사도 없이 제 책상 앞에 서류 뭉치를 쿵 하고 내려놓았어요. 머서 국장, 이게 뭔지 알아요? 저는 차분하게 서류를 들어봤습니다. 미국 조선소 노동자 320명의 탄원서였어요. 손으로 쓴 편지들도 있었고 가족 사진이 첨부된 것도 있었죠. 해외의 일감을 빼앗기면 우리는 길거리에 나앉습니다라는 문구가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어떤 편지에는 아이들의 그림까지 그려져 있었어요. 칼빈이 의자에 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다 가족이 있어요. 아이들 학비 내야 하고 집 융자금 갚아야 해요. 버지니아 노퍽 조선소만 해도 80가구가 이 일에 생계를 걸고 있습니다.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죠. 3대째 조선소에서 일하는 가족도 있어요. 할아버지가 2차 대전 때 전함 만들던 사람이죠. 칼빈 씨, 저도 미국인입니다. 제가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 함대 가용성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알고 있나요? 78%예요. 역대 최저입니다. 그게 우리 노동자들 잘못인가요? 칼빈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죠. 정부가 제대로 투자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닌가요? 시설은 노후화되고 젊은 기술자는 들어오지 않고 지난 10년간 예산 삭감만 8번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속도가 느리다고 해외로 넘기겠다고요. 그 말은 맞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더 냉정했죠. 저는 컴퓨터 화면을 돌려서 칼빈에게 보여줬습니다. 이 그래프 보이나요? 우리 구축함 한 척이 정비되기만 6개월이에요. 작년 한 해 정비 지연으로 임무 수행 못한 날이 3,200일입니다. 그래서 일본이나 한국에 맡기겠다는 거예요? 칼빈이 책상을 손바닥으로 쳤어요. 미국 해군 함정을 외국 손에 맡기겠다고요?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결정 안 됐다고요. 국장, 내가 어제 펜타곤에서 뭘 들었는지 알아요? 칼빈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위협적인 자세였죠. 이미 한국 조선소 시찰 일정까지 잡았다면서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칼빈이 계속 말했어요. 머서 국장, 당신도 알겠지만 이건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에요. 국가 안보 문제라고요. 우리 군함을 외국에 맡긴다. 그것도 한국에? 이지스 시스템 기술이 중국으로 흘러들어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한국은 우리 동맹입니다. 제가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은 없었어요. 동맹. 한국이 중국과 얼마나 가까운지 모르나요? 경제적으로 중국에 의존하는 나라가 우리 군사 기밀을 지킬 수 있을까요? 칼빈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 의회 군사위원회에 이 문제를 제기할 거예요. 상원의원 3명이 이미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에 돌아서서 한마디 더 했죠. 특히 한국 같은 나라는 절대 안 돼요. 상선이나 만드는 나라에 이지스함을 맡기다니. 정신 나간 짓이죠. 칼빈이 나간 지 10분도 안 돼요. 이메일 알림이 울렸습니다. 일본 간토조선의 니시무라 코지로부터 온 메일이었어요. 제목부터 정중했죠. 미일 동맹의 미래를 위한 제안. 머서 국장님께 먼저 건승을 기원합니다. 정중한 인사말로 시작했지만 내용은 날카로웠어요. 미 해군의 이지스함 정비건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일본은 수십 년간 미국과 긴밀한 동맹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보안 체계도 완벽합니다. 쭉 읽어 내려갔습니다. 우리는 이미 미군 함정을 정비한 경험이 풍부합니다. 요코스카 기지에서 제7함대 소속 함정들을 수없이 다뤄왔죠. 보안 규정 준수는 기본이고 아이타 디파스 같은 미국 방산 규격도 완벽히 따르고 있습니다. 다음 문단이 핵심이었어요. 반면 한국 조선소는 상성 건조에만 특화되어 있습니다. 군함, 특히 이지스 시스템을 다룬 경험이 거의 없어요. 그들이 자랑하는 HD 현대중공업도 컨테이너선과 LNG선이 주력입니다. 니시무라는 더 나아갔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보안이에요. 한국은 북한과 대치하고 있고 중국과도 경제적으로 깊은 관계입니다. 작년에만 한국 방산업체에서 기술 유출 시도가 3건 있었다는 정보를 입수했어요. 군사 기밀이 유출될 위험을 감수하실 건가요? 마지막 문단은 거의 협박에 가까웠어요. 만약 한국을 선택하신다면 일본 정부는 깊은 우려를 표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일 동맹의 신뢰에 금이 갈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에요. 니시무라의 메일을 읽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었죠. 한국이 아무리 조선 강국이라 해도 그건 상선 얘기였어요. 전투함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었습니다. 오후 2시 펜타곤에서 내부 보고서가 도착했어요. 해외 정비 리스크 평가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국방부 정보국에서 작성한 문서였죠. 표지에 기밀,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요약 부분을 먼저 읽었습니다. 미 본토 정비가 가장 안전한 선택이라는 결론이었어요. 그 아래 세부 평가가 이어졌죠. 보고서에는 이런 문구가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미국 조선소 완벽한 보안 통제, 기술 유출 위험 제로, 일본 조선소 신뢰할 수 있는 동맹, 보안 양호, 다만 비용 문제, 한국 조선소 상선 전문, 군함 경험 부족, 보안 우려, 중국 영향권. 특히 한국 부분은 부정적인 내용이 가득했어요. 하나오션은 상선 수주 실적은 우수하나 이지스함 정비 경험 전무, 삼성중공업 역시 해양 플랜트와 LNG선이 주력, 보안 인프라 미흡, 사이버 공격에 취약. 그날 오후 4시 태평양 함대 정보참모가 찾아왔습니다. 해리슨 중령이었어요. 머서 국장, 한국 조선소 관련해서 알려드릴 게 있어요. 파일을 건네며 말했죠. 뭐예요? 최근 중국 정보 당국이 한국 방산업체들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시도가 있었나요? 해킹 시도가 여러 번 있었고 내부 직원 포섭 시도도 있었어요. 제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럼 더더욱 한국은 안 되겠네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한국도 나름대로 보안 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니까요. 나름대로라 그 정도로 충분할까요? 글쎄요.
그건 국장님이 판단하실 문제죠. 해리슨 중령이 떠난 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펄하버의 오후 햇살이 따갑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저 멀리 정박해 있는 구축함들이 보였죠. 알레이버크급 두 척이 정비를 기다리며 녹슬어가고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선체가 애처로워 보였어요.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내였어요. 여보, 루크한테서 이메일 왔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뭐라고 했어? 함정 상태가 별로래요. 엔진 소리가 이상하다고. 어제는 레이더도 말썽이었다고 하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다친 건 없고 지금은 괜찮대요. 하지만 빨리 정비받고 싶다고. 동료들도 다들 불안해한대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아들의 안전과 미국의 일자리, 동맹의 신뢰와 비용 절감. 모든 게 제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죠. 결정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저녁 무렵 저는 다시 한번 자료들을 정리했어요. 책상 위에 세 나라의 조선소 자료를 펼쳐놓고 비교했죠. 각각의 장단점을 노트에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칼빈의 주장도 일리가 있었어요. 미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했죠. 실제로 노퍽 조선소만 해도 3대째 일하는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조선소는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삶 그 자체였어요. 니시무라의 지적도 맞았습니다. 보안은 정말 중요한 문제였으니까요. 이지스 시스템의 기술이 적국에 넘어가면 우리의 우위는 사라지죠. 일본이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는 무시할 수 없었어요. 한국은 상선 강국이다. 저는 노트맨 위에 이렇게 적었어요. 컨테이너선, LNG선, 유조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작년 한 해 수주량만 해도 일본을 압도했다. 하지만 군함은 다르다. 특히 이지스 구축함 같은 최첨단 전투함은 절대 다르다. 그 아래 각 나라를 평가했습니다. 일본 기술력 있음, 보안 확실, 미군 정비 경험 풍부, 비용 높음. 한국 상선 전문, 속도 빠름, 비용 저렴, 군함 경험 부족, 보안 의문. 미국 가장 안전, 기술력 최고, 시간과 비용이 치명적 문제. 결론은 명확해 보였어요. 한국은 제외하고 일본과 미국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고. 출장을 가더라도 한국은 형식적으로만 둘러보면 될 것 같았죠. 어차피 상선 조선소일 테니까요. 그날 밤 집에서 저녁을 먹으며 아내와 대화했습니다. 출장 준비는 잘 되고 있어요? 일본 이틀, 한국 이틀 일정이야. 한국도 가는군요. 형식상 가야지. 하지만 기대는 안 해. 아내가 조용히 말했어요. 편견을 갖지 말고 직접 보고 판단해요. 편견이 아니야. 전문가적 판단이지. 38년 경력이 있으니까. 잠들기 전에 루크의 사진을 또 봤습니다. 제복을 입고 씩씩하게 웃고 있는 아들. 아빠, 제가 타는 배를 아빠가 책임져 주세요. 작년에 루크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일본을 먼저 가서 제대로 평가하고 한국은 간단히 둘러보기만 하겠다고. 상선 강국이 하루아침에 군함 전문가가 될 순 없으니까요. 한국은 상선만 잘 만드는 나라라고 확신했죠. 하지만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곧 알게 될 일이었습니다. 한국이 단순한 상선 강국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제 오만함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었는지도요. 8월 28일 아침, 김해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실망이었습니다. 인천공항보다 작고 소박한 공항이었어요. 일본 간토조선을 둘러보고 온 직후라 더욱 그렇게 느껴졌죠. 니시무라가 보여준 요코스카의 정비시설은 깔끔하고 체계적이었거든요. 물론 속도는 느렸고 가격은 터무니없이 비쌌지만 말입니다. 공항 게이트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하나오션의 강민서 상무였어요. 47세의 여성 임원이었는데 악수를 하며 첫 마디부터 달랐습니다. 머서 국장님, 오늘 보실 것들이 많습니다. 마음의 준비는 되셨나요? 도크 몇 개 보고 공정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강민서 상무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가 왠지 의미심장해 보였죠. 국장님, 실례지만 한국 조선소를 방문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처음입니다. 그럼 오늘이 특별한 날이 되실 겁니다. 공항에서 거제도로 가는 길은 1시간 반쯤 걸렸어요. 차 안에서 강민서 상무가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오늘 일정을 간단히 브리핑하겠습니다. 화면에는 빽빽한 일정표가 떠 있었어요. 오전에는 도크 투어, 오후에는 품질 관리 시스템 시연, 저녁에는 잠깐, 품질 관리 시스템이요? 제가 의아해하며 물었죠. 네,
우리가 자체 개발한 실시간 공정 관리 시스템이에요. RFID 기반으로 모든 부품과 공정을 추적합니다.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어요. 창선이나 만드는 조선소가 무슨 첨단 시스템까지 갖췄다는 건지. 아마 보여주기 온 과장이겠거니 생각했죠. 거제대교를 건너며 처음으로 조선소의 전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간 숨이 멎을 뻔했어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대한 도크들이 늘어서 있었고 그 안에는 각종 선박들이 건조되고 있었죠. 크레인만 해도 수십 대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게 우리 일본 도크예요. 강민서 상무가 가리킨 곳을 보니 축구장 4개는 들어갈 것 같은 거대한 도크였어요. 세계 최대 규모죠. 100만 톤급 선박도 건조할 수 있습니다. 조선소 정문을 통과하자 경비가 삼엄했어요. 신분증 확인은 기본이고 차량 하부까지 거울로 검사했죠. 보안이 꽤 철저하네요. 당연하죠. 군함도 건조하는 곳인데요. 군함이라는 단어에 귀가 솔깃했습니다. 군함도 만드나요? 네. 한국 해군 함정은 대부분 여기서 만들어요. 이지스 구축함도요. 이지스 구축함이라니. 그제야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나 싶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구심은 남아있었죠. 한국 해군 함정이야 미국 것과는 다를 테니까요. 사무실에 도착해서 간단한 환영 인사를 나눈 후 본격적인 투어가 시작됐습니다. 안전모와 조끼를 착용하고 도크로 향했어요.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규모에 압도당했죠. 첫 번째로 안내받은 곳은 3번 도크였습니다. 들어서자마자 제 눈을 의심했어요. 거대한 회색 함정이 눈앞에 있었는데 한눈에 봐도 이지스 구축함이었죠. 그것도 최신형이었습니다. 이건 정조대왕급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이에요. 강민서 상무가 자랑스럽게 말했죠. 한국 해군의 최신 전력입니다. 미국의 알레이버크급보다 더 크고 성능도 뛰어나요.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니 확실히 인상적이었어요. 선체는 매끄럽게 용접되어 있었고 페인트 도장도 완벽했죠. 작업자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각자 태블릿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 태블릿은 뭐예요? 실시간 작업 지시서예요. 각 작업자가 무엇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정확히 나와 있죠. 종이 도면은 안 쓰나요? 이미 오래전에 디지털로 전환했습니다. 도크 한편에는 대형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화면에는 공정 진행률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죠.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으로 구분된 막대 그래프가 계속 움직였습니다. 저 색깔은 뭘 의미하나요? 초록색은 정상 진행, 노란색은 주의, 빨간색은 지연이에요. 강민서 상무가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죠. 지금 보시다시피 98%가 초록색입니다. 순간 제 머릿속에서 미국 조선소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거기선 절반 이상이 빨간색이었죠. 지연에 지연을 거듭하며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교대 근무는 어떻게 하나요? 3교대로 24시간 풀가동합니다. 야간 작업의 품질은 어떻게 보장하죠? 큐게이트 시스템이 있어요. 각 공정마다 품질 검사 관문이 있어서 통과하지 못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큐게이트라는 단어를 듣고 조금 놀랐어요. 이건 자동차 산업에서나 쓰는 고급 품질 관리 기법이었거든요. 조선소에서 이런 걸 적용한다는 게 의외였죠. 다음으로 이동한 곳은 부두였습니다. 수십 개의 컨테이너가 정렬되어 있었는데 각각의 바코드가 붙어 있었어요. 작업자가 스캐너로 바코드를 찍자 태블릿에 내용물 정보가 떴습니다. 모든 부품을 이렇게 관리하나요? 네, 나사 하나까지도 추적 가능해요. 강민서 상무가 태블릿을 보여줬죠. 이 부품이 언제 입고됐고 어느 함정의 어느 부분에 사용될지 다 나와 있습니다. 저는 점점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이 정도 시스템이라면 미국 조선소보다 오히려 앞서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직 실제 작업 속도와 품질은 확인하지 못했으니 판단하기는 일렀죠. 점심시간이 되어 구내 식당으로 이동했습니다. 수천 명이 동시에 식사할 수 있는 거대한 공간이었어요. 놀랍게도 외국인 작업자들도 꽤 많이 보였죠. 외국인 기술자도 많이 고용하나요? 네, 각국에서 온 전문가들이 있어요. 특히 용접과 도장 분야의 숙련공들이 많죠. 언어 소통은 어떻게 하나요? 기본 작업 용어는 표준화되어 있고 통역 지원도 합니다. 식사를 하며 강민서 상무가 갑자기 물었어요. 국장님, 혹시 우리가 잠수함도 만드는 거 아세요? 잠수함이요? 네, 장보고 3 배치2예요. 3,000톤급 중형 잠수함이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잠수함은 조선 기술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극도의 정밀도와 정숙성이 요구되는 분야죠. 실제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성능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독일이나 일본 것보다도요. 네, 특히 정숙성 면에서는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오후가 되자 다시 도크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정비 중인 함정을 보여준다고 했어요. 미국제 무기 체계를 탑재한 한국 구축함이었죠. 이 함정은 정비 시작한 지 얼마나 됐나요? 2주일입니다. 2주일이요. 그런데 벌써 이만큼 진행됐다고요? 제 눈앞에서 작업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한 팀이 레이더를 교체하는 동안 다른 팀은 엔진을 정비하고 있었죠. 모든 게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정도 작업에 2달은 걸릴 텐데. 제가 무심코 중얼거렸어요. 강민서 상무가 들었는지 웃으며 말했죠. 국장님, 우리의 경쟁력은 속도예요. 품질은 기본이고요. 그때 한 작업자가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는지 손을 들었어요. 순식간에 품질관리팀이 달려왔고 태블릿으로 뭔가를 확인한 후 조치를 취했죠. 10분도 안 되어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저게 큐게이트 시스템인가요? 맞아요. 문제를 즉시 발견하고 해결하는 거죠. 지연은 없나요? 오히려 나중에 발견하면 더 큰 지연이 생기니까요. 이게 더 빠릅니다. 도크를 나와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강민서 상무가 공정표를 내밀었어요. 빽빽하게 채워진 일정이었는데 놀랍게도 대부분 예정보다 앞서 있었죠. 이게 실제 진행 상황인가요? 네,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됩니다. 과부 아닌가요? 이렇게 많은 함정을 동시에 작업하면. 제가 우려를 표하자 강민서 상무가 진지하게 답했어요. 국장님, 돌아가는 도크가 곧 가용성입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정비가 빨리 끝나야 함정이 바다로 나갈 수 있잖아요. 그게 진짜 전투력이죠.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아무리 좋은 함정도 도크에 묶여 있으면 무용지물이죠. 하지만 이건 다 상선 기술 아닌가요? 제가 마지막 저항을 해봤어요. 군함은 다르잖아요. 특히 미국 이지스함은. 강민서 상무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국장님, 내일 보여드릴 게 있어요. 뭔데요? 직접 보시면 압니다. 말로는 설명이 어려워요.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분명 제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한국 조선소가 이 정도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구심은 남아 있었어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여도 실제 미국 함정을 다룰 수 있을까? 보안은 정말 괜찮을까? 속도만 빠르고 품질은 떨어지는 거 아닐까? 그날 밤 호텔에서 루크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아들, 한국 조선소를 봤다. 생각보다 인상적이야. 하지만 아직 결론 내리기는 일러. 내일 더 봐야겠어. 창밖으로 거제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조선소의 불빛이 밤에도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저 불빛처럼 24시간 돌아가는 도크들. 과연 그것이 답일까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겉으로만 커 보이는 건 아닐까. 실속은 없을지도 몰라. 하지만 내일이면 그 답을 알게 되겠죠. 8월 29일 아침, 강민서 상무가 호텔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걸 보여드릴게요. 신비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어제는 맛보기였어요. 조선소로 가는 차 안에서 뜻밖의 인물이 합류했습니다. 윤태경입니다. 전해군 잠수함 대대장 출신이죠. 53세의 중년 남성이었는데 군인 특유의 꼿꼿한 자세가 인상적이었어요. 지금은 민간 자문역을 하고 있습니다. 잠수함 대대장이셨다고요? 네, 20년간 잠수함만 탔어요. 장보 고급부터 손원 1급까지 다 타봤죠. 그럼 미해군과도 훈련하셨겠네요. 림팩 훈련에만 5번 참가했습니다. 윤태경 자문관이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어요. 오늘 보실 것들입니다. 화면에 뜬 건 한국 해군의 최신 전력들이었죠. 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과 장보고 3 배치 2 잠수함이었습니다. 조선소에 도착하자 어제와는 다른 구역으로 안내받았어요. 보안이 한층 더 삼엄했죠. 지문 인식에 홍채 인식까지 통과해야 했습니다. 여긴 특별 보안구역이에요. 들어서자마자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한시야에 정조대왕급 구축함 2척과 장보고 3 잠수함이 보였어요. 특히 정조대왕급은 제가 아는 어떤 이지스함보다도 커 보였죠. 12,000톤급입니다. 윤태경 자문관이 설명했어요. 미국 알레이버크급보다 2,000톤 더 크죠. 무장은요? 수직발사관 128셀, 그중 48셀은 한국형 미사일용이에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선체 마감이 완벽했고
용접 부위는 매끈했어요. 레이더 장비들도 최신형으로 보였죠. 저 레이더는 한국에서 자체 개발한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예요. 이지스 시스템과 호환되나요? 당연하죠. 오히려 성능은 더 뛰어날 겁니다. 그때 작업자들이 교대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야간조에서 주간조로 바뀌는 시간이었죠. 놀라운 건 임계인수 과정이었습니다. 각 팀장들이 태블릿을 들고 서로 확인하며 진행 상황을 공유했어요. 이번 도장 작업 98% 완료. 3번 구역 용접 마무리 중. 불과 10분 만에 수백 명이 교대를 마쳤습니다. 교대 시간 낭비가 전혀 없네요. 시간이 곧 돈이니까요. 강민서 상무가 답했어요. 하루가 늦으면 수십억 원 손실이에요. 도크 한편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로 다가갔습니다. 실시간 공정 현황이 표시되고 있었는데 숫자들이 계속 바뀌고 있었어요. 저 숫자는 뭐예요? 각 공정별 진행률이에요. 1분 단위로 업데이트됩니다. 화면을 자세히 보니 정말 대단했어요. 수천 개의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는데 모든 게 한눈에 들어왔죠. 지연된 작업은 즉시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담당자 호출이 자동으로 이뤄졌습니다. 이 시스템을 직접 개발했다고요? 네, 3년 전부터 도입했어요. 비용이 많이 들었겠네요. 초기 투자는 컸지만 효율성이 40% 올라갔어요. 부두로 이동하자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거대한 부품들이 레고 블록처럼 조립되고 있었어요. 모듈 공법이라고 하던데 선체를 여러 블록으로 나눠 만든 후 합치는 방식이었죠. 저 블록 하나가 얼마나 되나요? 300톤에서 500톤 정도예요. 그걸 어떻게 정확히 맞추죠? 레이저 측정으로 밀리미터 단위까지 맞춰요. 실제로 크레인이 거대한 블록을 들어 올리자 작업자들이 레이저 장비로 위치를 확인했어요. 천천히 내려앉는 블록이 정확히 제자리를 찾아갔죠. 마치 거대한 퍼즐을 맞추는 것 같았습니다. 윤태경 자문관이 저를 다른 곳으로 안내했어요. 이제 진짜를 보여드리죠.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었습니다. 여긴 시험 수조예요. 거대한 실내 수조가 나타났어요. 올림픽 수영장 10개는 들어갈 크기였죠. 그 안에서 모형 선체를 이용한 시험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소음과 진동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윤태경 자문관이 모니터를 가리켰죠. 저 그래프 보이시죠? 기준선보다 한참 아래예요. 정말이었어요. 진동과 소음 수치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낮았죠. 미 해군 기준보다도 낮은 수치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한국은 정숙 잠수함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윤태경 자문관이 자신 있게 말했죠. 그 기술을 수상함에도 적용한 거예요. 그때 강민서 상무가 뜻밖의 질문을 했습니다. 국장님, 혹시 KVLS라고 들어보셨어요? 한국형 수직 발사체계요? 들어는 봤는데 실제로 보시겠어요? 특별 전시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실물 크기의 KVLS가 전시되어 있었어요. 미국 VLS와 비슷해 보였지만 뭔가 달랐죠. 뭐가 다른 거예요? 핫런치와 콜드런치를 모두 지원해요. 그게 가능해요? 네, 우리가 독자 개발한 기술이죠. 설명을 들으며 점점 놀라움이 커졌어요. 한국이 이 정도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니 단순한 상성 강국이 아니었던 겁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회의실로 이동했어요. 도시락을 먹으며 브리핑을 이어갔죠. 강민서 상무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작년 한 해 우리가 인도한 함정입니다. 화면에 숫자가 떴어요. 구축함 2척, 호위함 3척, 잠수함 1척. 모두 예정보다 빨리 인도했고 결함은 제로였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미 해군 규격은 맞출 수 있나요?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서류 뭉치를 건네줬죠. 아이타, 디파스, 니스트 800171까지 모든 인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후가 되자 도크로 다시 나갔어요. 이번엔 실제 작업 장면을 자세히 보여준다고 했죠. 퓨게이트 시스템이 작동하는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 작업자가 용접을 마치자 품질 즉시 확인했어요. 엑스레이 장비로 용접 부위를 촬영하고 그 자리에서 합격 판정을 내렸죠. 불합격이면 어떻게 되나요? 즉시 재작업이에요. 다음 공정으로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때 윤태경 자문관이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국장님,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어요.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죠. 원자력 추진체계 연구 기반은 이미 축적됐습니다. 뭐라고요? 소형 원자로 기술, 여류체 해석, 차폐 기술까지. 그럼 핵잠수함도 남은 건 결심뿐이죠.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한국이 핵잠수함 능력을 갖는다는 건 동북아 군사 균형이 완전히 바뀐다는 의미였으니까요. 해가 지고 마지막 일정이 남았습니다. 야간 작업 현장을 보는 거였어요. 투광등이 도크를 대낮처럼 밝히고 있었죠. 야간에도 같은 속도로 작업하나요? 오히려 더 빨라요. 기온이 낮아서 작업 효율이 좋거든요. 품질은요? 퓨게이트는 24시간 작동합니다. 실제로 야간조 작업자들의 움직임은 주간과 다르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더 집중하는 것 같았죠. 대시보드의 숫자들도 계속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강민서 상무가 물었어요. 어떠셨어요? 솔직히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 편견이 완전히 무너진 하루였어요. 내일 최종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최종 데이터요? 실제 정비 시간과 비용 비교 자료요. 호텔 방에서 저는 오늘 본 것들을 정리했어요. 정조대왕급의 위용, 3교대 시스템, 큐게이트, KVLS, 그리고 원자력 추진체계 기반. 한국은 제가 생각한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상성 강국이 아니라 진짜 조선 강국이었어요. 군함도, 잠수함도, 어쩌면 그 이상도 가능한 나라였죠. 하지만 아직 결정하기에는 이릅니다. 실제 성과 데이터를 봐야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미해군 함정을 정말 제대로 다룰 수 있는지 확인해야 했죠. 잠들기 전 창밖을 봤습니다. 조선소의 불빛이 여전히 환했어요. 저 불빛 아래서 지금도 수천 명이 일하고 있겠죠. 도크 가동률이 곧 가용성이다. 강민서 상무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8월 30일 아침 6시, 이른 시간에도 불구하고 도크는 이미 활기가 넘쳤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의 진수식이 있는 날이었죠. 강민서 상무가 저를 특별 관람석으로 안내했습니다. 국장님을 위해 최고의 자리를 준비했어요. 도크 주변에는 수백 명의 작업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 자부심 가득한 표정이었죠. 3년간 땀 흘려 만든 거대한 작품이 드디어 물 위에 뜨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어떤 작업자는 가족들까지 데려와 구경시키고 있었습니다. 수문 개방 시작. 크레인 기사의 신호와 함께 거대한 수문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철제 수문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열리며 바닷물이 도크 안으로 밀려들어왔죠. 하얀 포마를 일으키며 들어오는 물의 양이 어마어마했습니다. 12,000톤의 정조대왕급이 미세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선미부터 조금씩 떠오르더니 점차 선체 전체가 부력을 받기 시작했죠. 마치 거대한 고래가 잠에서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옆에 있던 한 작업자가 문시우를 불켰어요. 저 함정 만드는데 참여하셨나요? 제가 물었더니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접 팀장이에요. 3년간 매일 저 배와 함께 했죠. 자랑스럽겠네요. 한국 해군 최강의 전투함이에요. 제 아들도 나중에 저 배 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물이 계속 차오르자 함정이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도크 옆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수천 개의 공정을 나타내는 막대 그래프의 마지막 칸이 빨간색에서 초록색으로 전환됐죠. 동시에 완료라는 글자가 화면에 크게 떴습니다. 저게 뭐예요?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강민서 상무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죠. 실시간 공정 관리 시스템이에요. 모든 작업이 완료됐다는 신호죠. 그때 RFID 스캐너를 든 품짐이 나타났어요. 함정 곳곳을 돌며 스캔을 시작했죠. 각 구역마다 부착된 전자태그를 읽어드리며 최종 점검을 했습니다. 태블릿 화면에는 체크리스트가 하나씩 완료 표시되고 있었어요. 이 표가 전투력입니다. 강민서 상무가 초록색으로 가득 찬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단순한 완성이 아니에요. 당장 작전에 투입 가능한 상태라는 의미죠. 결함 제로, 즉시 전력화 가능한 완벽한 상태예요. 윤태경 자문관이 다가와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시운 전 데이터 보시겠어요? 화면에는 각종 성능 측정 그래프가 빼곡했어요. 속력, 조향 성능, 레이더 탐지 거리, 무기 체계 반응 시간 등 모든 데이터가 정리되어 있었죠. 이 파란 선이 뭐예요? 소음 측정 값이에요. 빨간 선이 미해군 기준이고요. 그래프를 자세히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파란 선이 빨간 선보다 한참 아래에 있었죠. 진동과 소음 값이 기준선 이하로 훨씬 낮았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한국은 잠수함 정수 기술이 세계 최고예요. 윤태경 자문관이 설명을 이어갔죠. 그 기술을 수상함에도 적용했어요. 적 잠수함도 우리를 탐지하기 어려울 거예요. 제가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전 9시 30분. 미국 조선소라면
이제 막 작업 회의를 시작할 시간이었어요. 커피나 마시며 느긋하게 일정을 논의하고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는 이미 한 척의 최신 이지스함이 완성되어 물에 떠 있었습니다. 이 속도면 정말 놀랍네요. 제가 감탄하자 강민서 상무가 미소 지었어요. 맞아요. 미국보다 40%는 빠릅니다. 아니, 어떤 작업은 60%까지도 단축 가능해요. 진수식이 끝나고 회의실로 이동했습니다. 본격적인 데이터 브리핑이 시작됐어요. 프로젝터 화면에 상세한 비교 도표가 떴죠. 한국, 일본, 미국 3국의 함정 정비 능력을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알레이버크급 풀 오버올 기준입니다. 강민서 상무가 레이저 포인터로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엔진 완전 분해 정비, 레이더 시스템 교체, 전투체계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선체 도장까지 포함해서요. 미국이 6개월에서 8개월, 일본이 4개월에서 5개월, 한국이 2개월 반에서 3개월이었어요. 정말 3개월이면 충분한가요? 너무 빠른 것 아닌가요? 제가 반신반의하며 물었죠. 오히려 보수적으로 잡은 거예요. 강민서 상무가 다른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작년에 싱가포르 해군 호위함을 45일 만에 정비했어요. 태국 해군 상륙함은 60일이었고요. 비용 부분으로 넘어가니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70%, 일본의 60% 수준이었어요. 인건비가 싸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우리 숙련공 임금은 결코 낮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효율성 때문이죠. 시간이 곧 돈이니까요. 강민서 상무가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도크하루 운영비가 10억 원이에요. 하루만 단축해도 그만큼 절약되죠. 그때 윤태경 자문관이 중요한 자료를 꺼냈어요. 결합률 비교도 보셔야 해요. 새로운 그래프가 화면에 떴죠. 한국의 결합률이 일본보다 25%, 미국보다 40% 낮았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속도는 빠른데 품질은 더 좋다? 큐게이트 시스템 덕분이에요. 윤태경 자문관이 설명했어요. 각 공정마다 품질 검증을 거치니까 결함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아요. 점심시간이 되어 직원 식당으로 이동했지만 브리핑은 계속됐어요. 식사를 하면서도 강민서 상무는 태블릿으로 자료를 보여줬죠.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이건 작년 실적이에요. 화면에 인상적인 숫자들이 나타났어요. 구축함 2척, 호위함 3척, 잠수함 1척을 인도했어요. 모두 예정보다 평균 20일 빨랐고 결함은 제로였습니다. 식사 후 특별 구역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미국 장비를 다루는 전문팀을 만나기로 했어요. 이중 보안문을 통과하니 정비 작업장이 나타났죠. 여기가 외국 장비 정비 구역이에요. 젊은 엔지니어들이 미국제 CIWS를 정비하고 있었어요. 펠렁스 근접 방어무기 체계였죠. 모두 영어로 소통하며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이 직원들은 어디서 훈련받았나요? 미국 레이시온사에서 직접 교육받았어요. 매뉴얼도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고 정비 자격증도 보유하고 있죠. 한 팀이 시범을 보였어요. CIWS를 15분 만에 완전 분해하고 20분 만에 재조립했죠. 미국 본토에서도 이런 속도는 보기 어려웠습니다. 동작 하나하나가 정확하고 빨랐어요. 오후 3시 보안 시설 투어가 시작됐습니다. 외부망과 완전 차단된 독립 네트워크예요. 보안 담당자가 설명했어요. 기밀 자료는 에어갭 시스템으로만 관리합니다. 사이버 보안실은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대형 모니터 수십 개에서 실시간으로 네트워크를 감시하고 있었죠. 작년 침입 시도가 320여 건이었어요. 모두 초기에 차단했습니다. 단 한 건의 침투도 없었어요. 중국이나 북한의 시도도 있었나요? 있었죠. 하지만 우리 시스템을 뚫진 못했어요. 오히려 역추적해서 공격자를 특정하기도 했고요. 해가 기울어갈 무렵 강민서 상무가 봉투를 건넸어요. 파일럿 프로그램 제안서예요. 뭔가요? 미 해군 구축함 한 척을 시범 정비하는 거예요. 제안서를 펼쳐보니 매우 구체적이었어요. 일정, 비용, 인력, 품질 보증까지 모든 게 명시되어 있었죠. 9월 1일부터 시작 가능합니다. 3개월 안에 미국 대비 70% 비용으로 완료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가동하는 도크가 곧 태평양의 가용성입니다. 한국의 속도가 미국의 전투력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하면 중국도 두려워할 동맹이 됩니다. 밤 9시 야간 작업 현장을 마지막으로 둘러봤어요. 투광등 아래서 수백 명이 여전히 일하고 있었죠. 한국 해군 호위함이 정비 중이었는데 작업 속도가 놀라웠습니다. 저 호위함 언제 들어왔어요? 그저께 저녁이에요.
이틀 만에 저렇게 말이 안 되는데 내일 오후면 나갑니다. 사흘 만에 완벽하게 정비해서요.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결심이 섰어요. 한국이 답이었습니다. 속도, 품질, 비용, 보안 모든 면에서 압도적이었죠. 무엇보다 이들은 진정으로 가용성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9월 1일 새벽 5시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펜타곤의 긴급 연락이었어요. 머서 국장, 중국이 움직이고 있어요. 상관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긴박했죠. 무슨 일입니까? 중국 관영 매체가 논평을 냈어요. 환구시보와 인민일보 동시에요. 내용이 뭔데요? 미 해군 정비를 한국이 맡으면 동중국해 억제력에 균열이 생긴다고 경고했어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한국의 조선 능력이 미국의 군사력 투사를 강화할 거라고요. 이게 영내 균형을 깨뜨릴 위험한 움직임이래요. 아이러니했어요. 중국이 두려워한다는 것 자체가 한국의 역량을 인정하는 것이었죠. 우리의 적이 두려워하는 선택, 그것이 정답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빨리 결정해야 해요. 상관이 재촉했죠. 일본이냐 한국이냐, 오늘 안에 답을 주세요. 의회에서도 압박이 심해요. 더 이상 지연은 곤란합니다. 샤워를 하며 생각을 정리했어요. 중국의 반응, 한국의 능력, 미국의 필요.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죠. 답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아침 7시, 조선소에 도착했어요. 오늘은 파일럿 프로그램 착수식이 있는 날이었죠. 미 해군 알레이버크급 부축함이 한국 도크에 들어오는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정문에는 미 해군 연락관들이 와 있었어요. 머서 국장님, 보안 점검 완료했습니다. 젊은 대위가 보고했죠. 내부망 차단, 보안구역 설정, 인원 통제 모두 확인했어요. 도크에는 이미 수백 명의 작업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특별 선발된 정예 인력이었어요. 미국 장비 정비 경험이 있거나 영어 소통이 가능한 사람들이었죠. 오전 10시 정각, 미 해군 구축함이 도크에 들어왔어요. DDG 93 번함이었죠. 제가 잘 아는 함정이었습니다. 루크의 동료들이 타고 있는 잠해함이었어요. 상태가 심각하네요. 윤태경 자문관이 혀를 찼어요. 함정을 둘러보며 이곳저곳을 체크했죠. 선체 부식이 60% 이상 진행됐고 엔진 소음도 기준치를 한참 초과해요. 레이더 시스템도 구형이고 전투체계도 업데이트가 시급하네요.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미국이라면 윤태경 자문관이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최소 8개월, 비용은 2억 달러는 들 거예요. 강민서 상무가 다가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3개월 안에 끝낼 겁니다. 비용은 1.4억 달러로 충분해요. 그리고 미국보다 더 완벽하게 할 거예요. 정말 가능한가요? 제가 반신반의하며 물었어요. 한국의 속도를 직접 보여드리죠. 강민서 상무가 손짓하자 작업팀장들이 모였습니다. 작업 개시 한마디와 함께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100여 명의 작업자가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죠. 마치 개미떼처럼 질서정연하면서도 빠르게 함정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팀 알파, 엔진룸 진입 완료. 팀 브라보, 레이더 마스트 분해 착수. 팀 찰리, 선체 초음파 검사 시작. 팀 델타, 전투정보실 장비 반출 개시. 무전기에서 계속 보고가 올라왔어요. 각 팀이 자신의 구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작업을 진행했죠. 충돌이나 간섭 없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움직였습니다. 대형 모니터에는 실시간으로 진행 상황이 표시됐어요. 각 작업별로 막대 그래프가 조금씩 채워지고 있었죠. 저 시스템 정말 인상적이네요. 미 해군 연락관이 감탄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뜻밖의 전화가 왔어요. 칼빈 로웰이었죠. 머서, 당신 정말 미쳤어요? 분노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한국에 우리 구축함을 맡겼다고? 이건 배신이야. 미국 노동자들에 대한 배신. 의회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칼빈 씨, 진정하세요. 진정. 320명이 일자리를 잃을 판인데 당신 때문에 가족들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저는 심호흡을 하고 차분히 대답했어요. 칼빈 씨, 함정이 바다에 나가지 못하면 일자리고 뭐고 소용없어요. 가용성이 떨어지면 전투력이 없어지고 그럼 미국 자체가 위험해집니다. 우리 아들들이 타고 있는 함정이에요. 안전이 먼저입니다. 칼빈이 욕설을 내뱉으며 전화를 끊었어요. 고지어 니시무라로부터도 메일이 왔죠.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한국을 선택한 것은 큰 실수입니다.
보안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질 수 있습니까? 하지만 저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어요. 눈앞에서 벌어지는 작업을 보니 의심의 여지가 없었죠. 불과 5시간 만에 엔진이 완전 분해됐고 레이더 시스템도 철거가 완료됐습니다. 오후 3시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선체 검사 완료. 예상보다 손상이 적어요. 엔진 상태도 생각보다 양호합니다. 이 정도면 예정보다 빨리 끝날 것 같은데요. 강민서 상무가 새로운 일정표를 보여줬어요. 2개월 반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정말요? 네. 한국의 속도는 이제 시작이에요. 그때 윤태경 자문관이 중요한 지적을 했습니다. 국장님, 이제 이해하셨나요? 뭘 말씀하시는 거죠? 도크 가동률이 곧 태평양 가용성이라는 거요. 윤태경 자문관이 창밖을 가리켰어요. 저기 보이는 도크들이 모두 풀가동되고 있어요. 한 척이 나가면 바로 다음 함정이 들어옵니다. 이게 진짜 전투력이에요. 바다에 나가 있는 함정의 숫자죠. 그리고 그게 곧 억제력이에요. 말을 이어갔죠. 중국이 두려워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한미 동맹의 실질적 전투력이 강화되는 거죠. 종이 위의 숫자가 아니라 실제 작전 가능한 함정이 늘어나는 겁니다. 저녁 6시, 첫날 작업이 마무리됐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계획의 130%를 달성했어요. 예상보다 30%나 빨랐던 거죠. 이대로라면 정말 2개월 반이면 되겠네요? 아니에요. 더 빨라질 거예요. 강민서 상무가 웃으며 말했죠. 시스템이 안정되고 작업자들이 적응하면 가속도가 붙어요. 밤 9시 호텔로 돌아와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한국 선택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속도, 품질, 비용 모든 면에서 압도적입니다. 무엇보다 가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펜타곤으로 보고서를 전송하자 즉시 답신이 왔어요. 잘했다. 계속 진행하라. 파일럿 결과를 지켜보겠다. 중국의 반응도 예의주시하라.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크에서는 야간 작업이 한창이었어요. 환한 불빛 아래서 미해군 구축함이 새롭게 태어나고 있었죠. 중국이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조선 역량이 미국의 전투력이 되는 것. 정비 속도가 곧 가용성이 되고 가용성이 곧 억제력이 되는 것. 그것이 진짜 동맹의 힘이었어요. 그날 밤 루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들, 곧 너희 함정도 정비받을 수 있을 거야. 한국에서 말이지. 걱정 마. 아빠가 직접 확인했어. 최고의 선택이야. 9월 14일 새벽 4시. 잠을 설친 채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모든 것이 결정되는 날이었어요. 파일럿 프로그램 최종평가 회의가 열리는 날이었죠. 2주일간의 성과를 놓고 미해군의 향후 10년이 결정될 운명의 날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전화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펜타곤 상관이었습니다. 머서 국장, 준비됐나?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죠.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 직접 브리핑을 듣겠다고 하네. 사령관님이 직접이요? 그래, 이번 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어. 부사령관도 화상으로 참여할 예정이고 의회 군사위원회에서도 옵저버를 보낸대. 실패하면 안 돼. 알겠나? 압박감이 밀려왔습니다. 오늘 발표할 데이터가 미해군 전체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었어요. 호텔 방에서 서류를 마지막으로 점검했죠. 파일럿 프로그램 2주일간의 모든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6시에 조선소로 출발했어요. 차 안에서 강민서 상무가 전화를 했습니다. 국장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데요? 어젯밤에 추가 작업을 완료했어요. 진행률이 70%를 넘었습니다. 믿기 어려운 숫자였어요. 2주일 만에 70%라니. 미국이라면 겨우 15%나 했을까요? 일본도 25%가 한계였을 겁니다. 조선소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미 해군 관계자들이 15명, 한국 해군 대표단이 10명, 하나오션뿐 아니라 HD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임원들도 참석했죠. 모두가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회의실 정면의 대형 화면에는 하와이 태평양 함대 사령부가 연결되어 있었어요. 연결 상태 확인. 하와이, 들리십니까? 크고 또렷하게 들립니다. 거제. 기술팀이 마지막 점검을 마쳤죠. 9시 정각.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강민서 상무가 연단에 섰어요. 안녕하십니까. 파일럿 MRO 2주일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슬라이드가 화면에 떴죠. 전체 공정의 72% 완료. 순간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화상 화면 속 미해군 장성들의 눈이 커졌죠. 72%라고.
확실한가? 네, 정확합니다. 강민서 상무가 자신 있게 답했어요. 어제 자정 기준으로 재확인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죠. 상세한 진행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엔진 오버홀 100% 완료. 레이더 시스템 교체 100% 완료. 선체 부식 제거 및 도장 80% 완료. 전투체계 업그레이드 60% 진행 중. 태평양 함대 부사령관이 질문했어요. 잠깐, 엔진 오버홀이 벌써 끝났다고? 네, 4일 전에 완료했습니다. 시운전도 마쳤고 모든 수치가 신품 기준을 만족합니다. 구체적인 데이터가 화면에 떴습니다. 그래프와 도표들이 빼곡했죠. 납기 단축률 42%, 미본토 대비, 결합률 27% 감소, 일본 대비, 총비용 32% 절감, 턴키 기준. 이 숫자들이 검증된 겁니까? 미해군 감사관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평소 까다롭기로 유명한 대령이었죠. 모든 수치를 다시 확인하고 싶습니다. 젊은 미해군 소령이 일어났어요.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파일을 들어보이며 말했죠. 2주일간 매일 현장에서 검증했고 단 하나의 오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보수적으로 계산한 수치입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미해군 제복을 입은 고위 장교가 들어왔죠. 태평양 함대 정비가용성 부사령관의 특사였습니다. 부사령관님의 서한을 전달하러 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봉인된 공식 서한이었죠. 천천히 봉투를 열고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제게 집중됐어요. 한미 파일럿 성과를 함대 참조 모델로 채택한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향후 모든 태평양 함대 함정 정비의 새로운 기준으로 삼는다. 한국의 조선 역량을 최고 수준으로 평가한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그 정적을 깬 건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었습니다. 이제 공식적이군. 화상 화면 속에서 사령관이 미소 지었죠. 한국이 우리의 정비 파트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한국 측 참석자들의 얼굴에 안도와 기쁨이 번졌죠. 강민서 상무는 눈시울이 붉어졌고 윤태경 자문관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칼빈 로엘이 손을 들었어요. 잠깐만요. 모두가 그를 쳐다봤죠. 이건 미국 노동자들에 대한 배신입니다. 칼빈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320명의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됩니까? 한국에 우리의 군사 기밀을 넘기는 게 맞습니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칼빈 씨, 일자리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군 장병들의 생명이 더 중요해요. 제대로 정비받지 못한 함정은 죽음의 덫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화면 속 니시무라도 발언을 요청했어요. 일본의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의 보안 체계가 정말 믿을 만합니까? 기술 유출의 위험은 없습니까? 강민서 상무가 답했어요. 모든 보안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아이타, 디파스, 리스트 80017일 인증을 모두 보유하고 있어요. 미해군 보안팀이 직접 확인했습니다. 미해군 보안 담당관이 증언했죠. 한국 조선소의 보안 수준은 미 본토와 동일합니다. 오히려 일부 영역은 더 우수해요. 사이버 보안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잠시 휴회했어요. 복도에서 윤태경 자문관을 만났죠. 국장님, 이제 거의 끝났네요. 네, 생각보다 순조롭습니다.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어요. 윤태경 자문관이 목소리를 낮췄죠. 한국 정부가 결정을 내렸대요. 무슨 결정이요? 핵잠수함 개발을 본격 검토한다고 합니다. 미국도 암묵적으로 동의했다고 들었어요. 중국 견제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한 거죠. 한국이 그 정도 기술력을 갖췄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오후 회의가 재개됐어요. 이번엔 현장 시찰이었죠. 미 해군 구축함이 정비받고 있는 도크로 이동했습니다. 함정의 변화는 극적이었어요. 이게 정말 2주일 만의 변화입니까? 미 해군 감사관이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죠. 반짝이는 새 도장, 교체된 최신 레이더, 정비가 완료된 엔진. 낡고 녹슨 함정이 완전히 새 것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엔진 시운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엔지니어 팀이 엔진을 가동했어요. 부드러운 엔진음이 울려 퍼졌죠. 2주일 전에 거친 소음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진동 수치 확인. 기준치 대비 30% 낮습니다. 연료 효율은 15% 개선됐습니다. 그때 루크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아빠, 우리 함정도 내일 입항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들이 타고 있는 구축함도 곧 이곳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될 거였죠. 오후 4시, 최종 투표가 시작됐어요.
한국 조선소를 태평양 함대 주요 정비 파트너로 선정하는 안건에 대해 투표하겠습니다.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 엄숙하게 말했죠. 찬성하시는 분? 대부분의 손이 올라갔어요. 반대하시는 분? 칼빈과 몇몇만 손을 들었죠. 가결되었습니다. 사령관이 선언했어요. 이제 한국은 미 해군의 공식 정비 파트너입니다. 연간 최소 20척, 최대 40척까지 정비를 맡게 될 것입니다. 강민서 상무가 일어나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미 해군의 가용성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한국의 속도와 태평양의 평화를 지키겠습니다. 저녁이 되어 축하 만찬이 열렸어요. 한국해군 참모총장도 참석했죠. 역사적인 날입니다. 참모총장이 축사를 했어요. 오늘 한미 동맹은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동맹을 넘어 하나의 팀입니다. 한국의 조선 능력과 미국의 해군력이 결합하는 날이죠. 미 태평양 함대 사령관도 화상으로 축사를 했어요. 중국이 두려워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한미가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것. 이제 그들도 함부로 도발하지 못할 겁니다. 밤 10시 호텔로 돌아왔어요. 창밖으로 조선소의 불빛이 보였죠. 저 불빛 아래서 미 해군의 미래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자정 무렵 뜻밖의 전화가 왔어요. 칼빈 로엘이었습니다. 머서, 미안해요. 그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부드러웠어요. 당신이 옳았어요. 가용성이 먼저라는 거 이제 이해해요. 제 조카도 해군이거든요. 구축함 타고 있어요. 안전한 배를 타는 게 더 중요하죠. 전화를 끊고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한국 조선소 전면 활용 권고, 연간 30척 이상 정비 가능, 태평양 함대 가용성 90% 달성 가능, 비용 절감 연간 15억 달러 예상. 9월 15일 새벽 5시,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이른 시간. 저는 거제 조선소의 도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미국으로 돌아가는 날이자 파일럿 프로그램 함정의 공식 인도일이었어요. 역사적인 순간의 증인이 되는 특별한 아침이었죠. 도크에는 이미 수십 명의 작업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마지막 점검을 하는 품질관리팀, 시운전을 준비하는 엔지니어들, 청소를 마무리하는 작업자들. 모두가 긴장하면서도 자부심 가득한 표정이었죠. 2주일 반 만에 이뤄낸 기적을 완성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머서 국장님, 서명하실 서류입니다. 강민서 상무가 인도 확인서를 건넸어요. 공식 문서였죠. 미합 중국 해군 알레이버크급 부축함 DDG-93. 정비 완료 미진도 확인서.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이 서명 하나가 미 해군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었어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역사적인 서명이었죠.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서명을 하는 순간, 함정의 엔진이 시동을 걸었어요. 부드럽고 강력한 엔진음이 도크에 울려 퍼졌죠. 2주일 전에 그 거친 소음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새 것보다 더 완벽한 엔진의 힘찬 맥박이었어요. 출항 준비 완료. 함장이 함교에서 보고했어요. 모든 시스템 정상 작동. 레이더 시스템 온라인. 무기 체계 점검 완료. 즉시 작전 투입 가능합니다. 제가 함정에 올라가 마지막으로 둘러봤어요. 함교에 들어서니 모든 게 새 것처럼 반짝였죠. 계기판은 최신형으로 교체됐고 레이더 화면은 선명했습니다. 전투정보실의 컴퓨터들도 모두 업그레이드 됐어요. 이게 정말 2주일 반 만의 작업입니까? 동행한 미 해군 감독관이 또 한 번 확인했어요. 네, 정확히 18일입니다. 미국이라면 최소 6개월은 걸렸을 작업이에요. 갑판으로 나가 선체를 살펴봤습니다. 새 도장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어요. 부식되었던 부분은 완벽하게 복구됐고 용접 자국도 매끈했죠. 함정 전체가 방금 진수한 신조함 같았습니다. 이게 한국의 힘입니다. 윤태경 자문관이 옆에 서서 말했어요. 속도와 품질을 동시에 잡는 능력. 이제 아시겠죠? 가용성이 곧 전투력이라는 걸. 한국의 도크가 계속 돌아가는 한 미 해군은 언제나 준비된 상태일 거예요. 정비 대기로 묶여있던 함정들이 바다로 나갈 수 있어요. 그게 진짜 억제력이죠. 아침 7시 공식 인도식이 시작됐어요. 한국 해군 군악대가 미국 국가를 연주했죠. 성조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펄럭였습니다. 두 나라 해군 장병들이 도열해 있었어요. 그때 뜻밖의 손님들이 도착했습니다. HD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대표들이었어요. 축하합니다. 머서 국장님. 한국 조선업계 전체가 환영합니다. 우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대표가 말했죠. 울산 조선소도 미해군 함정을 받을 준비가 됐어요. 거제와 울산, 그리고 고흥까지 한국 전체가 미해군을 지원할 겁니다. 그때 루크가 달려왔어요. 아빠, 제복을 입은 아들이 경례를 했죠. 루크 중위, 보고합니다. 저희 함정이 방금 입항했습니다. 그래? 벌써? 네. 다음 순서로 도크에 들어간대요. 3주 후면 저도 새 함정을 타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아들의 얼굴에 안도감이 번졌어요. 아빠 덕분이에요. 루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한국을 선택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안심하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요. 오전 9시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한미 양국 언론사 50여 곳이 모였죠.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연단에 섰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말했어요. 한국은 단순한 상선 강국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함정 정비 능력을 가진 진정한 조선 강국이었어요. 이번 파일럿 프로그램의 성과는 놀랍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발표했죠. 18일 만에 전체 정비 완료. 미국 대비 70% 시간 단축, 30% 비용 절감, 결함률 제로. 질문이 쏟아졌어요. 중국의 반발은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 기자가 물었죠. 중국이 두려워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한미 동맹의 실질적 전투력이 강화되는 걸 그들도 아는 거죠. 이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힘의 균형이 바뀔 겁니다. 일본의 반응은요? 일본 기자가 물었어요. 일본도 훌륭한 동맹입니다. 하지만 이번 거는 순수하게 능력의 문제였어요. 속도, 품질, 비용 모든 면에서 한국이 최고였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가 모든 걸 증명합니다. 미국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미 해군 전체가 한국을 이용하게 되나요? 네. 태평양 함대뿐 아니라 대서양 함대도 검토 중입니다. 연간 30척에서 40척이 한국에서 정비받을 예정이에요. 이로 인한 비용 절감은 연간 15억 달러로 예상됩니다. 그 돈으로 새로운 함정을 더 건조할 수 있죠. 점심시간, 송별 오찬이 열렸어요. 한국 해군 고위 장성들과 조선업계 대표들이 참석했죠. 건배사가 이어졌습니다. 한미 동맹의 새로운 장을 위하여, 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가용성과 전투력을 위하여. 강민서 상무가 작은 선물을 건넸어요. 기념품이에요. 열어보니 작은 명판이었죠. 가용성이 곧 전투력이다. 거제조선소 2024년 9월 15일. 평생 간직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저희가 더 감사하죠. 강민서 상무가 눈시울을 붉혔어요. 국장님 덕분에 한국 조선업이 새로운 미래를 열었어요. 공항으로 향하는 길, 마지막으로 조선소를 둘러봤습니다. 여러 개의 도크에서 동시에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한국 해군 함정, 싱가포르 해군 함정, 그리고 이제 미 해군 함정까지. 1년 후면 어떻게 될까요? 운전하던 직원에게 물었어요. 미 해군 함정으로 가득할 거예요. 그리고 모두 정시에 완벽하게 정비해서 내보낼 거고요. 김해공항에 도착했을 때 뜻밖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오션,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의 대표들과 임원진이었죠. 머서 국장님, 감사합니다. 모두가 고개를 숙였어요. 한국을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견을 깨고 진실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한국 조선업은 새로운 도약을 할 겁니다. 미 해군과 함께 성장할 거예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어요. 멀리 거제도 방향의 하늘이 보였죠.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저 너머에서 지금도 수천 명이 일하고 있을 거예요. 기내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조선소 전면 활용 결정 보고, 파일럿 프로그램 대성공, 모든 목표 초과 달성, 납기 단축 42% 달성, 비용 절감 32% 달성, 품질 결함 제로 달성, 연간 예상 절감액 15억 달러 이상. 그리고 결론 부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가용성이 곧 전투력이다. 한국은 상선 강국을 넘어 태평양 동맹의 생명선이다.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언제나 준비된 함정을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파트너다. 한국의 조선 역량과 미국의 해군력 결합은 역내 최강의 억제력이 될 것이다. 중국도 이 조합을 두려워하고 있다. 이것이 진정한 동맹의 힘이다. 태평양 상공을 날며 생각했어요. 제가 얼마나 큰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한국을 단순한 상선 제조국으로만 봤던 제 오만함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직접 보고 경험하지 않았다면 영원히 몰랐을 진실이었죠. 12시간의 비행 끝에 하와이에 도착했어요. 공항에는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 직접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머서 국장, 수고했네. 따뜻한 악수를 나눴어요. 훌륭한 결정이었어. 사령관이 말했죠. 덕분에 함대 가용성이 확 올라갈 거야. 내년에는 90%도 가능할 것 같아. 사령부로 가는 차 안에서 사령관이 중요한 정보를 전했어요. 중국 해군이 벌써 반응하고 있어. 어떡해요? 훈련 일정을 축소했대. 우리 가용성이 올라갈 걸 예상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일본도 움직이고 있어. 자기들도 정비 속도를 높이겠다고 하더군. 한국에 자극받은 거야. 경쟁이 시작됐어. 좋은 일이지. 일주일 후 첫 번째 정규 정비 함정이 한국으로 출발했어요. 그 뒤를 이어 매달 서너 척씩 한국행 일정이 잡혔죠. 태평양 함대 전체가 새로운 활력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루크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아빠, 우리 함정 정비 끝났어요. 완전 새 것 같아요. 모든 게 완벽해요. 동료들도 다들 감탄하고 있어요. 이제 안심하고 임무 수행할 수 있어요. 감사해요, 아빠. 1년 후 통계가 나왔습니다. 태평양 함대 가용성 91%. 역대 최고 기록이었어요. 정비 비용은 20% 감소했고 그 돈으로 새 함정 2척을 추가 건조했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내린 결정이 단순한 비즈니스 결정이 아니었다는 걸. 수천 명의 미 해군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결정이었고 태평양의 평화를 지키는 전략적 결정이었다는 걸.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최고. 대한민국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힘내라.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을 더하다였습니다.